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려는 순간 우리는 국내 상장 ETF를 살지 않으면 환전해서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할지라는 거대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미래 자산 규모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전전하며 끝없는 논쟁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크립트는 그 혼란을 끝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감정이 아닌 숫자와 구조로 명확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답을 찾기보다 오답을 하나씩 제거하는 속어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수료와 세금 구조를 뼛속까지 파헤치며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길부터 차례로 지워 나갈 것입니다. 이 여정은 세 단계로 진행되며 첫 단계는 수수료와 세금이라는 착시를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당신의 투자 목적에 맞는 명확한 계좌 선택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제 숫자를 대입한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선택이 돈을 남기는지 확인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 미국 지수 ETF 투자에 대한 모든 핵심 질문이 정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세금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자주 언급되는 운용 수수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고르는 것은 마트에서 가격표를 비교하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행동입니다. 미국 상장 ETF 중에서는 저비용 구조를 가진 상품들이 이미 충분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 역시 운용사 간 수수료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수수료 차이는 중요하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이것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수면 아래 숨어 있으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계좌 구조와 세금 방식입니다. 낮은 수수료에만 집중하다 보면 시험 문제는 다 맞췄는데 정작 성적표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수료라는 단서를 잠시 내려놓고 진짜 자산을 갉아먹는 괴물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어떤 계좌에 담느냐, 그리고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지부터 하나씩 제거하며 안전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최악의 선택은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를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동입니다. 이 선택이 위험한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낮은 세율이 실제로는 매우 치명적인 함정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수익에는 배당 소득세 방식으로 과세가 적용되며 표면적인 세율은 비교적 낮아 보입니다. 반대로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어 숫자만 보면 불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 비교가 수많은 투자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제도이며 이 기준을 넘는 순간 세금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ETF 수익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장기 투자로 수익이 커질수록 이 구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산을 잠식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던 세율이 시간이 지나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특히 오랜 기간 지수를 모아 큰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일수록 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단기 투자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이 선택이 시한폭탄이 됩니다. 수익이 쌓이는 속도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순간 투자 전략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까지 영향을 받는 구조는 현금 흐름에 추가 부담을 줍니다. 세금은 한 번 내지만 보험료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해외 직접 투자의 매매 차익은 다른 소득과 분리되어 과세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수익 규모가 커져도 세율은 고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제도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이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결국 낮은 세율이라는 착시는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매우 명확하며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절대 원칙입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선택지를 제거했으니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강력한 해답은 정부가 직접 설계한 절세 전용 계좌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노후 준비 목적의 투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집니다. 투자 목적이 노후 자금이라면 이 두 계좌를 외면하는 순간 이미 게임은 불리하게 시작됩니다. 이 계좌들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한 세율 차이가 아니라 시간 자체를 아군으로 만드는 구조에 있습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과 배당은 인출 시점 전까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복리 효과가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축적된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세금을 떼이지 않는 자산은 같은 수익률이라도 전혀 다른 크기로 성장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며 나중에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됩니다. 장기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을 늦추는 구조입니다. 연금 계좌는 바로 이 과세 이연이라는 시간의 마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출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 역시 일반적인 투자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습니다. 일정 연령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매우 낮은 연금 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는 동일한 수익을 올려도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나 일반 계좌 투자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 더해 연금 계좌는 투자 시작 단계에서부터 즉각적인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매년 일정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확정 수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금 환급이라는 현금 흐름은 장기 투자에 있어 매우 강력한 심리적 안정장치가 됩니다. 이 모든 이유로 노후 자금을 위한 투자에서는 연금 계좌가 논쟁의 여지 없는 정답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연금 계좌에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자금이 당위 자금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장기 자금이라는 점입니다. 일정 연령 이전에 인출하면 그동안 누렸던 세제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연금 계좌가 소비 자금이 아닌 노후 대비 자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세액 공제 혜택은 소득이 있어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연금 계좌의 공격적인 장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연금 계좌의 효율성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반드시 연금 계좌를 활용하고 다른 계좌와 섞지 않습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투자 전략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셈입니다. 이제 노후 자금이라는 큰 퍼즐은 맞춰졌지만 아직 남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년에서 10년 안에 사용해야 할 중장기 목적 자금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절대적인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진짜 선택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 구간의 주인공은 절세 계좌인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그리고 그와 맞서는 상대는 오랜 시간 검증된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이 둘의 대결은 최신 기술과 전통적인 강자의 정면 충돌과도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절세 혜택을 가진 계좌가 무조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장단점이 매우 분명하게 갈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두 선택지를 같은 조건 위에서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구조부터 차분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일정 한도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비교적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숫자만 보면 중장기 투자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이 계좌를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계좌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시간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의무 기간은 투자자의 자금 계획에 따라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자금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조건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의무 기간을 채우고 만기가 되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다시 같은 구조로 재투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은 복리 흐름에 작은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작은 균열은 무시할 수 없는 차이로 확대됩니다. 반면 해외 직접 투자는 구조가 단순하지만 시간에는 훨씬 유연합니다. 투자자가 원할 때 매도할 수 있으며 의무 보유 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매도 시점에만 발생합니다. 매도하지 않는 한 자산은 세금 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긴 호흡의 투자자에게 매우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두 선택지는 절세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나름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무기를 같은 전장에서 직접 비교하게 됩니다. 이제 두 선택지를 동일한 기준 위에 올려두고 세금 구조부터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는 일정 금액까지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비과세 구간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해외 직접 투자는 매년 일정 금액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기본 공제는 해마다 새로 주어지며 누적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실한 투자자라면 매년 이 공제 한도를 활용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매년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투자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절세 효과는 크지만 투자자에게 지속적인 관리 부담을 줍니다. 반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는 별도의 관리 없이 만기 시점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관리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이 계좌가 훨씬 단순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편의성의 대가로 투자자는 시간의 유연성을 일부 포기하게 됩니다. 의무 기간 동안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한 단점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언제든 매도할 수 있어 자금 활용 면에서 제약이 없습니다. 이 유연성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한쪽은 관리 부담을 감수하고 유연성을 얻고 다른 한쪽은 편의성을 얻는 대신 제약을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는 투자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 요소가 여기서 개입합니다. 투자자는 스스로 어떤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절세 구조의 우열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자금 흐름과의 궁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차이를 실제 숫자로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론을 내려놓고 실제 숫자를 대입해 두 선택지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확인할 시간입니다. 가정은 단순하게 설정하며 투자 기간은 중기 구간으로 제한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지수에 동일한 금액을 투자해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모든 변수는 동일하게 두고 오직 계좌 구조에 따른 세금 차이만 비교합니다. 먼저 해외 직접 투자의 최적 시나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는 매년 수익 일부를 실현해 기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매도와 재매수를 반복하며 절세 전략을 실행합니다. 이 전략은 이론적으로 매우 깔끔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일정 금액의 수익은 세금 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정해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의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보유합니다. 만기 시점에서 한 번의 정산이 이루어지며 일부 수익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만 부담합니다.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편안하지만 결과는 숫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두 시나리오의 최종 실수령 금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감정이 아닌 계산기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많은 투자자들의 직관과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관리 노력을 극대화한 해외 직접 투자보다 계좌 구조가 만든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선택의 기준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단기적인 절세 기술보다 계좌 구조가 만들어내는 차이가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투자 기간이 짧아질수록 이 구조적 차이는 더 빠르게 드러납니다. 관리 부담을 감수한 해외 직접 투자도 숫자 앞에서는 구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 직접 투자가 항상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해외 직접 투자가 더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가 아닌 해외 직접 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예외 조건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외는 연간 투자 금액이 계좌 납입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초과 자금은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하며 세금 구조를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외는 의무기간 이전에 반드시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명확한 계획이 있을 때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계좌의 절세 혜택보다 자금 유동성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 예외는 자산 자체를 외화로 보유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투자자입니다. 환전 비용과 시점을 관리하려는 투자자에게는 해외 직접 투자가 전략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택은 다시 명확해집니다. 중기자금의 기본 전략은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투자 전략의 큰 지도는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상황을 이 지도 위에 정확히 올려놓는 일입니다. 투자 전략은 남의 정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을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시장이 아니라 계좌 구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간단한 가이드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 장의 그림처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자금은 목적과 시간에 따라 반드시 서로 다른 길로 나뉘어야 합니다. 당위 자금은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투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중기 자금은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를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합니다. 노후 자금은 연금 계좌를 최우선 선택지로 고정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투자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률만 보고 계좌를 선택하는 오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과는 상품이 아니라 계좌 구조에서 갈립니다. 계좌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수익의 방향을 결정하는 엔진입니다. 같은 투자 상품도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의 출발점은 항상 계좌 선택이어야 합니다. 계좌를 정한 뒤에야 비로소 상품 선택이 의미를 가집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대부분의 전략은 실패로 끝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자금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좌에 담긴 자산은 조용히 성과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진전을 이룬 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입니다. 복잡한 전략보다 올바른 구조 하나가 훨씬 강력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천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자금이 정확히 언제 사용될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용 시점을 모른 채 투자하는 자금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간에 인출해야 할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 있다면 의무기간이 있는 계좌는 즉시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연간 투자 금액이 각 계좌의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도를 넘는 순간부터 전략은 자동으로 복잡해집니다. 네 번째 질문은 세액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실제로 활용할 소득 구조가 있는지입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좌는 장점의 절반을 잃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환율과 외화 보유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입니다. 환율 변동을 감내할 수 없다면 해외 직접 투자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투자 관리에 얼마나 시간을 쓸 수 있는지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자동화된 구조가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답이 정리되면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상품을 고르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상품은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계좌 선택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좌 선택은 투자 전략의 뼈대에 해당합니다. 이 뼈대가 튼튼하면 작은 실수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뼈대가 약하면 최고의 상품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은 계좌가 전략이고 상품은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잘못된 질문들을 정리하며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무조건 세금이 적은 계좌가 항상 최고의 선택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시점과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장의 세율만 보고 판단하면 장기 결과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해외 직접 투자는 고수만 할 수 있는 투자라는 인식입니다. 실제로는 구조를 이해하면 누구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문제는 난이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 자금 흐름과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한 가지 계좌만으로 모든 투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목적이 다른 자금을 하나의 그릇에 담는 순간 효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분산이란 상품이 아니라 계좌 단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질문이 어느 계좌가 더 수익률이 높으냐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수익률은 계좌가 아니라 투자 대상이 결정합니다. 계좌는 그 수익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를 결정할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질문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제 투자자는 무엇을 살지가 아니라 어디에 담을지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사고 전환이 장기 투자 성과를 좌우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미 상위 소수의 사고 구조를 갖춘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이 구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실행력입니다. 전략은 단순할수록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투자 성공은 수익률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품을 사느냐보다 어떤 계좌에 담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당위 자금은 투자하지 않고 중기 자금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며 노후 자금은 연금으로 고정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복잡한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됩니다. 시장 상황은 변해도 계좌 구조의 논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에서 완성됩니다. 준비된 구조 위에서는 작은 실수조차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조가 잘못되면 완벽한 타이밍도 의미를 잃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쉬운 일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먼저 해낸 투자자는 이미 절반 이상 승리한 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선택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만의 시간표와 목적에 맞는 계좌 지도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시장의 소음이 커질수록 이 나침반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오늘의 결정은 내일의 결과가 아니라 10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조는 행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지속성은 복리를 완성합니다. 복리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구조 위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계좌를 점검하는 행동이 최고의 투자 행동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투자 구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